사람들의 외로움과 상처를 미스터리 속에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미야베 미유키의 작품을 낭독할 수 있어서 영광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권총 강도의 습격을 받은 편의점이 배경입니다. 들어보시죠. 미야베 미유키 추리소설 인질 카논 1장. 10,000엔짜리 지폐와 5,000엔짜리 지폐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1g? 아니, 그만큼도 나가지 않을 것 같다. 500mg? 그렇게나 얇으니 더 가벼울까? 역 계단을 내려가며 하염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늘 밤에 쓴 돈은 모두 합해 몇 그램이나 될까? 취한 탓인지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진 않았다. 계단을 다 내려갔을 무렵 세찬 바람에 나부끼던 나뭇가지를 잘못 밟는 바람에 벽에 등을 부딪혔다. 도야마 이스코 씨, 오늘 완전히 뻗으셨네요. 이스코는 혼자서 그렇게 중얼거리며 헤헤헤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영차 몸을 일으켜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역에서 1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집이 오늘은 유난히 더 멀게 느껴졌다. 예년부터 총무과 여직원들끼리는 의례 조금 이른 시기에 송년회를 했다. 올해에는 가와다 사토미와 입사 1년차 여직원 둘이서 간사를 맡아 모든 준비를 해둔 덕에 겨우 오늘 파티를 열 수 있었다. 하지만 비싼 회비에 비해 그다지 재미는 없었다. 모두 비슷한 느낌이었나 보다. 서로의 얼굴에 그런 기색이 아이라인보다 더 또렷하게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코도 과하게 마시고 말았다. 역에서 이스코가 사는 집에 도착하려면 4개의 모퉁이를 돌아야 한다. 첫 번째는 오후 9시에 문을 닫는 도시락 가게 모퉁이고, 두 번째는 밤늦게까지 셔터 너머에서 자주 소리가 들리는 자동차 정비소 모퉁이다. 하지만 정비소 역시 바깥 간판은 일찌감치 불을 꺼놓기 때문에 골목도 인적이 드물었고 주변에 불빛이라곤 가로등밖에 없었다. 밤길을 걷는 건 그다지 무섭지 않다. 지금까지도 위험한 일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 이 동네는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토박이들이 많고 이스코 같은 연립주택이나 맨션 거주자들의 비율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외부인이 드나들기 힘든 동네인 만큼 치안도 좋다. 그런 반면 이 동네에는 노인 인구가 많았다. 토박이들이 많으니 당연한 현상이다. 이스코는 그 때문에 겪었던 재미있는 사건을 떠올렸다. 벌써 2달 전 일이다. 오늘처럼 막차를 타고 돌아와 이 부근을 지나려는데 하얀 앞치마를 두른 자그마한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근처에서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었다. 아우, 우리 아버님인데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거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신다니까. 아주머니는 무척이나 난처해 보였지만 그런 할아버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못 봤다고 대답했다. 아주머니는 감사 인사를 한 뒤 역 쪽으로 달려갔다. 그로부터 며칠 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던 이스코는 우연히 그 아주머니를 목격했다. 그녀는 허리가 구부정한 작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과자 코너에서 초콜릿을 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한 손에 빨간 나팔을 들고 때때로 그 나팔을 삐삐 불었다. 흡사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거야.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이스코는 잠시 울적한 기분에 빠졌다. 세 번째 모퉁이를 돌면 작은 상점가가 보인다. 새벽 1시 무렵이라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이곳에는 가로등 외에도 담배나 음료수를 파는 자동 판매기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스코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는 또 하나의 불빛이 있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다. 정적에 휩싸인 어두운 거리에서 간판이 밝게 빛난다. 통유리로 둘러싸인 가게 안쪽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란 유니폼을 입은 직원의 뒷모습과 손님 2~3명이 보인다. Q&A라는 장난 같은 이름의 이 체인점은 업계에서도 약소 업체인지 다른 지역에서는 본 기억이 없다. 이스코가 사는 동네에 자리 잡은 이 편의점도 꽤나 고전하는 모양이다. 손님이 있기는 하지만 저쪽에 있는 세븐일레븐이나 이쪽에 있는 미니스톱 등과 비교하면 역시 썰렁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그래도 Q&A의 불빛이 가까워지자 잠깐 들르고 싶어졌다. 오늘 밤뿐만 아니라 술자리나 미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반드시 Q&A에 들렀다. 여럿이서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난 후에 귀가하면 항상 배가 고프기 마련인데다 아무리 만족스럽지 못한 편의점이라고는 해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 덕분이다. 이런 점에 끌려 이스코는 항상 발길을 옮기곤 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자동문이 열린다. 어서 오세요. 계산대를 보던 직원이 재빨리 인사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겠지? 어려 보이는 직원인데 처음 보는 얼굴이다.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지 아직 2주도 되지 않은 모양이다. 직원은 열심히 전표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스코는 물건을 고르기 시작했다. 따뜻한 실내 온기에 굽어있던 손가락과 뺨이 풀어졌다. 안에 놓인 장바구니는 직원의 유니폼과 마찬가지로 샛노란 색깔이다. 이스코는 바구니를 들고 가방을 어깨 위로 올리며 걸음을 옮겼다. 입구 오른쪽에는 잡지 코너가 있고 왼쪽에는 샴푸나 세제 등 일용품이 늘어서 있다. 화장지가 거의 바닥을 드러낸 걸 떠올리고 이스코는 진열대 위에 있는 4개들이 화장지를 집었다. 슈퍼에 가면 화장지나 세제 등은 항상 싸게 파는 것들만 사면서도 어째선지 여유분이 없을 때 편의점에 들르면 아무 생각 없이 바구니에 집어넣고는 하니 스스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경제관념이다. 안쪽에 있는 냉동식품 코너로 걸음을 옮기자 반대편 모퉁이에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팔에 코트를 걸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남자는 당장 집이라도 한 채 구입하려는 듯 진지한 얼굴로 과자 코너를 노려보고 있었다. 통통한 체형의 반백의 머리. 이스코가 일하는 회사에도 이런 생김새의 중간 관리직 사원이 수없이 많다. 얼굴은 새빨갛고 졸린 듯 눈을 깜빡거리고 있다. 거나하게 취해 귀가하는 길이리라. 고작 감자칩을 고르는데 저렇게 진지해질 필요가 있을까? 분명 취객 특유의 끈질긴 성질을 발휘해 머릿속에서 와사비 비프 맛이나 홋카이도 버터맛 과자에게
시비라도 걸고 있는 거겠지. 통로는 좁았다. 무심코 소매라도 스쳤다가 저기서 진을 치고 있는 벌건 눈의 아저씨가 돌아보기라도 한다면 일이 성가셔진다. 아저씨가 등을 돌리고 있는 냉장 진열장 안에 이스코가 사려던 우유가 들어있긴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않다. 이스코는 신중하게 몸을 틀어 술 취한 아저씨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바로 옆 통로로 꺾어 계산대 쪽으로 돌아왔다. 그 순간 자동문이 열리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스코는 고개를 들었다. 직원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문 앞에는 키가 이스코의 어깨 정도 되는 소년이 서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많아봤자 2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다. 호리호리한 체형의 소년은 커다란 검은테 안경을 끼고 있다. 소년은 다른 손님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잡지 코너를 힐끗 본 뒤 곧장 계산대 오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샌드위치와 도시락이 진열되어 있는 코너다. 이스코는 미소 지었다. 이 아이와는 자주 마주친다. 오늘로 벌써 5번은 될 것이다. 물론 이름조차 알지 못하지만 낯익은 얼굴이다. 편의점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생긴다. 이 소년 말고도 자주 보는 단골 손님이 몇몇 더 있다. 안경 소년은 아무래도 늦게까지 공부하는 중학생들 가운데서도 엄마가 야식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직접 사러 오는 아이의 범주에 포함되는 모양이다. 안경 소년은 진열된 샌드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스코는 다시 계산대 앞을 지나쳐 푸딩과 젤리가 놓인 냉장 진열장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진열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굳어버린 생크림처럼 보이는 프린세스 아라모드란 제품 2개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스코가 빈 진열장을 보고 한숨을 쉬는 사이 안경 소년은 샌드위치를 골라 뚜벅뚜벅 안쪽으로 걸어갔다. 눈 벌건 아저씨가 과자와 눈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부근이다. 이스코도 우유를 가지러 그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아저씨 옆으로 다가가고 싶진 않았다. 그녀는 결과를 궁금해하며 우연이긴 하지만 모르모트가 되어준 안경 소년의 움직임을 살폈다. 소년은 우유가 놓인 냉장 진열장으로 다가가 문을 열려고 했다. 아저씨는 바로 앞에서 계속 버티고 서 있었다. 안경 소년이 연 문이 아저씨의 등에 부딪힐 것만 같았다. 저기 실례합니다. 안경 소년은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다. 말도 없이 문을 열지는 않는 걸 보니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았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다. 아저씨는 소년 쪽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시선조차 돌리지 않고 물건처럼 옆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목적을 달성한 안경 소년은 작은 우유를 꺼내 들었다. 이스코는 망설였다. 서둘러 가면 안경 소년이 문을 닫기 전에 우유를 꺼낼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목격한 아저씨의 반응은 역시 지나친 음주로 제정신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다. 안 돼, 저 아저씨 제대로 취했어. 이스코는 그렇게 판단했다. 안경 소년에게 시비를 걸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저 아저씨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존재다. 역시 우유는 포기하자. 그렇게 결심한 이스코가 발길을 돌린 순간이었다. 출입구의 자동문이 다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0.5초 정도 후에 계산대에서 으악 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뒤를 돌아본 이스코의 눈에 직원의 샛노란 유니폼이 들어왔다. 그리고 출입구에 버티고 선 새까만 실루엣도. 얼굴 전체를 가리는 헬멧을 쓰고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분명 남자일이라. 한 남자가 직원을 향해 오른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것만이라면 무서울 까닭이 없다. 문제는 그 오른손에 권총 같은 물건이 쥐어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2장. 얼굴 전체를 가리는 헬멧을 쓴 채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는 일은 삼가 주십시오. 자동문 옆에는 분명히 그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손으로 쓴 안내문이 아니라 플라스틱 판에 아예 인쇄되어 있다. 이 동네의 모든 편의점 출입구에 비슷한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이다. 물론 방범상의 이유다. 1초 남짓한 순간 그 문구가 몇 번이고 이스코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바보같이 그 생각만 떠올랐다. 자동문 앞에 버티고 선 시커먼 남자는 탁한 소리로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적어도 직원과 이스코는. 아직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직원은 양손을 이미 어깨 위로 들어 올렸다. 이스코는 장바구니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강도의 손에 들린 번들거리는 회색 권총은 마치 크롬을 입힌 장난감 총처럼 보였다. 총신이 무척 짧은 뭉툭한 모델이다. 진짠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스코는 구별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눈에 보이는 건 얇은 회색 장갑을 낀 강도의 집게 손가락이 똑똑히 방아쇠에 걸쳐 있는 모습뿐이었다. 아저씨와 안경 소년. 이스코는 그 둘을 떠올렸다. 그들은 안쪽 냉장고 앞에 있었다. 냉장고 옆에는 가게의 안쪽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그곳으로 직원이 드나드는 모습을 몇 번인가 봤던 기억이 난다. 그들이 재빨리 움직인다면 그쪽으로 도망칠 수 있을 것이다. 강도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총으로 직원을 겨눈 채 재빨리 고개를 움직여 가게 천장에 설치된 방범용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하는 수밖에 없었다. 덩달아 이스코도 거울을 쳐다봤다. 볼록 거울 위로 안경 소년과 주정뱅이 아저씨의 모습이 납작하게 비친다. 야! 강도는 거울에서 눈을 떼더니 가게 안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거기 너희! 이리 나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쏜다! 얼굴 전체를 가린 헬멧 때문에 목소리는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탁했지만 그가 쏘겠다고 한 대상이 안쪽에 있는 두 사람이 아니라 직원의 머리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이스코는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거울 속 두 사람이라기보다 제정신인 안경 소녀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날 쏘겠다는 거지? 하고. 도망쳐! 어서 도망쳐! 이스코는 마음속으로 안경 소년에게 외쳤다. 넌 문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뛰어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110에 신고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손님!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다고요! 두 손을 올린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스코는 속으로 눈을 부라렸다.
이 세상 어디에 제 손으로 자기 살 길을 막는 바보가 있단 말이냐. 주정뱅이는 제쳐두고서라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면 저 아이는 도망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역시 모두 구출될 기회가 있었는데. 손님, 제발요! 직원은 다시 한번 애원했다. 천장 거울에 비친 안경 소년이 움직였다. 이쪽을 향해 다가온 소년은 금세 이스코의 바로 뒤에 다다랐다. 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등 뒤에서 숨을 삼키는 소년의 기척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알았냐? 강도는 그렇게 위협했다. 헬멧 때문에 목소리가 탁해져서 잘 들리진 않았지만 안경 소년은 강도보다도 그가 관자놀이 근처에 들이댄 권총 때문에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는 직원의 모습에 더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이 상황에서도 직원을 향해 괜찮으냐고 묻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뭐 그도 그럴 테지만. 안에 또 한 사람 있잖아. 강도가 말했다. 천장 거울 속에는 아직도 포테이토 칩과 눈싸움 중인 아저씨가 있다. 이스코는 힘껏 숨을 들이마신 뒤 강도를 향해 말했다. 저 사람 취했어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걸요. 강도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대신 직원이 눈을 질끈 감았다. 이스코의 저항에 화가 난 강도가 자신을 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야, 데리고 와. 강도가 안경 소년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정확히는 헬멧을 까딱했다. 소년은 곧바로 움직이진 않았다. 슬쩍 살펴보니 손에 든 샌드위치와 우유를 옆 진열장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소년은 안쪽으로 향했다. 아저씨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계산대 쪽으로 오세요. 강도가 들어왔어요. 술 취한 아저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뭐야? 강도가 들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요. 소년의 목소리가 다소 떨리고 있었다. 이스코는 천정의 거울로 상황을 살폈다. 아저씨는 소년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그를 밀쳐내고 이쪽으로 향했다. 금세 바로 옆에서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풍겼다. 회색 양복의 남자가 이스코 옆을 지나쳐 계산대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강도? 제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죽어요. 직원은 울먹이며 말했다. 이스코 옆에서 아저씨의 벌건 눈이 움직였다. 권총을 보고 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하자마자 아저씨는 성큼성큼 강도를 향해 다가갔다. 이스코는 심장이 몸속 제일 깊은 곳을 향해 다른박들 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뒤에는 혈관 따발을 매달고 최대 속도로 말이다. 온몸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 같았다. 강도는 재빨리 반응했다. 권총을 든 손이 움직였다. 직원의 머리를 겨누고 있던 손이다. 이스코는 강도가 아저씨를 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권총은 천장, 거울을 겨누었다. 빛나는 회색 권총이 동그란 거울 위를 향해 움직였다. 다음 순간 요란한 소리와 함께 거울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스코의 눈에는 마치 거울 속에 있는 또 한 자루의 권총이 안쪽에서 거울을 쏜 것처럼 보였다. 떨어지는 파편을 피하기 위해 이스코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다. 곧이어 또 한 발을 쏘리라고 짐작했지만 총성은 그걸로 끝이었다. 이스코가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피니 강도는 조금 전과 거의 똑같은 자세로 직원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다. 달라진 점이라면 직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조금 전보다 두 손을 더 높이 올리고 있다는 것 뿐이었다. 이제 알았냐? 강도는 그렇게 말했다. 강도 바로 옆까지 다가갔던 아저씨도 조심조심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이스코는 살며시 옆으로 이동해 그의 팔꿈치를 잡아당겼다. 상대의 안전을 생각해서 한 행동인지 아니면 단순히 다른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다는 일념에서 비롯된 행동인지는 알 수 없었다. 널 모두 꼼짝도 하지 마! 강도는 이스코를 포함한 3명의 손님을 향해 말했다. 그러고는 직원의 얼굴을 보며 명령했다. 문 잠가! 권총은 여전히 직원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다. 직원은 뻣뻣한 동작으로 계산대 밑에서 열쇠 따발을 꺼내 또다시 뻣뻣한 걸음으로 계산대에서 나가 자동문 쪽으로 향했다. 그동안에도 총은 빈틈없이 그의 머리를 노리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 하면 이 자식 머리가 날아갈 줄 알아! 강도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 사람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두 꿈쩍도 하지 못했다. 직원처럼 두 손을 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총으로 위협받는 것도 무서웠지만 위협받는 사람의 목숨이 자신의 몸짓 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갑절은 더 무서웠다. 무언가를 던져 주의를 끈다든지 가만히 뒷걸음쳐 안쪽 문으로 도망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직원은 자동문을 잠갔다. 강도는 혹시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권총이 보이지 않도록 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팔꿈치를 구부린 채 손을 내리고 있었다. 제발 다른 누군가가 와주었으면. 이스코는 그런 생각을 했다.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손님이 와준다면? 하지만 만일 실제로 새로운 누군가가 등장한다 해도 반드시 이 사태가 호전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이 총에 맞을 수도 있고 직원이 총에 맞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이스코를 포함한 전원이 총에 맞을 수도 있다. 혹은 강도가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 이곳에서 농성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이 상황이 유지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문을 잠그는 직원의 모습이 보인다. 열쇠 구멍은 문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가운데에 하나가 달려 있었다. 연중 무휴 24시간 영업이라고 광고하면서 왜 이 편의점 문에는 열쇠 구멍이 3군데나 나 있는 것일까? 어떤 경우에 대비해서? 비스듬하긴 했지만 강도가 세 사람에게 등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스코는 강도가 입은 가죽 재킷 소매가 다 달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다. 강도가 입은 바지다. 카키색 면 바지였는데 이 바지도 상당히 해졌다. 그것뿐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왼쪽 엉덩이 주머니가 무척 보기 싫게 튀어나와 있었다. 무언가를 막 쑤셔 넣은 모양이었다. 직원이 문을 잠그자 강도는 다시 입을 열었다. 열쇠 이쪽으로 넘겨! 직원은 앞을 향한 채 고개도 돌리지 않고 뒤로 손을 돌려 열쇠를 넘겼다.
왼손으로 열쇠를 받아든 강도는 그대로 엉덩이 주머니에 넣으려 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부피가 큰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열쇠도, 그것을 쑤셔 넣으려는 강도의 손도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손에 낀 장갑도 한몫 거드는 것 같았다. 총을 겨누고 있는 오른손을 움직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강도에게 있어 무척 짜증나는 상황이었으리라. 이스코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강도는 열쇠를 쥔 왼손 끝으로 주머니 안에 든 물건을 꺼내 바닥에 버렸다. 그러고는 열쇠를 넣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은 대굴대굴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이스코는 눈을 부릅떴다. 바로 뒤에서 안경 소년이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아저씨도 눈을 껌뻑거렸다. 강도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튀어나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은 바로 딸랑이었다. 아기들이 가지고 노는 바로 그 딸랑이 장난감. 세로 10cm 정도의 크기였다. 딸랑이 치고는 작은 사이즈. 원통 모양의 3cm쯤 되는 손잡이가 달려있다. 아마 갓난아기용이리라. 전체적으로는 연한 노란색이었다. 이 강도는 왜 하필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봐요, 딸랑이가 떨어졌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모르고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자신이 일부러 떨어뜨린 거다. 그러니 알려줄 필요는 없다. 이스코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참을 수 있었던 건 때마침 살짝 다리를 움직였다가 바닥 위에 떨어진 거울 파편을 밟는 바람에 소리가 났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강도라 해도 그가 든 권총만큼은 진짜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열쇠를 집어넣은 강도는 다시 빈손으로 직원의 멱살을 잡았다. 뒤로 물러나!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겠지. 그러고는 총을 든 손으로 직원의 머리를 겨누며 세 사람을 향해 명령했다. 너희 모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면 바닥에 엎드려서 머리 위로 깍지를 끼고. 어서! 세 사람을 재촉하는 대신 강도는 권총으로 직원의 머리를 건드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허튼 짓 할 생각은 하지도 마.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놔도 될까요? 이스코가 물었다. 발 밑에 내려놔! 이스코는 시키는 대로 했다. 안경 소녀는 아까 물건을 내려놨기 때문에 빈손이었고 아저씨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이스코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본 뒤 앞장서 걸음을 내딛었다. 발밑에서 깨진 거울 조각을 밟는 소리가 났다. 오늘 단화를 신어서 다행이다. 이스코는 불현듯 그런 생각을 했다. 아끼는 구두를 신지 않기를 잘했다고. 그걸 신고 이런 데 걸었다가는 구두 뒤축이 다 벗겨졌을 테니까. 무서운데도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데도 왜 그런 생각이나 드는 걸까? 안경 소년이 이스코의 뒤를 따랐다. 아저씨의 얼굴은 아직도 벌겋게 달아올라 있다. 걸음도 휘청거린다. 아무리 충격적인 상황에 처했어도 그렇게 쉽게 술에서 깰 리는 없는가 보다. 강도는 바닥에 엎드리려는 세 사람을 제지했다. 그 전에 신발 벗어서 계산대 위에 올려놔. 빨리! 이스코의 단화, 소년의 운동화, 전체적으로 해졌지만 끈마는 새 것인 아저씨의 가죽 구두가 계산대 위에 나란히 늘어섰다. 강도는 직원을 건드렸다. 저 신발들 들어! 전부!
직원은 시키는 대로 신발 세 켤레를 양손으로 껴안았다. 도중에 안경소년의 운동화가 떨어질 뻔했지만 황급히 몸을 움직여 자세를 바로 잡았다. 이스코는 천천히 바닥에 엎드렸다. 리놀륨 바닥에는 검은 얼룩이 군데군데 묻고 신발 자국이 가득 찍혀 있었지만 더럽다고 불평할 때가 아니었다. 안경소년은 무슨 생각에선지 천장을 보고 들어 누우려고 했다. 예, 엎드리라고 하잖아. 이스코가 넌지시 말을 걸자 소년은 눈을 깜빡거리더니 엎드렸다. 튀어나온 배가 거치적거리는지 아저씨는 바닥에 엎드리기 괴로운 듯 끙끙댔다. 됐어. 안쪽 사무실로 안내해. 머리 위로 얌전히 손을 올리는 세 사람을 보고 강도는 직원을 향해 그렇게 명령했다. 거울 조각을 밟는 소리를 듣고 이스코는 그들이 중앙 통로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음을 알아챘다. 머리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잘 들어. 너희가 허튼 짓 벌이는 순간 이놈 머리는 날아가는 줄 알아. 이놈이 죽으면 너희 모두 연대 책임이야. 이스코는 눈을 질끈 감고 강도가 안쪽으로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바보 같은 강도 아저씨, 우리는 계산대 안쪽에 있다고요. 여기에는 전화가 있거든요. 그때 강도가 말했다. 전화는 내가 끊었어. 곧이어 뭔가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났다. 전화선을 빼버린 것이다. 유리 파편 밟는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러더니 신발이 바닥을 밟는 소리로 바뀌었다. 가게 안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순간 가게 안에 모든 조명이 꺼졌다. 안쪽 사무실에서 조작한 거겠지. 동시에 줄곧 가게 안을 흐르고 있던 음악도 사라졌다. 지금까지 음악 같은 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꺼지자마자 바로 알아챈 걸 보면 참 신기하다. 유선 방송에서는 최근 유행하는 히트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꺼지기 직전까지 젊은 남자의 목소리는 사랑해라고 노래하고 있었다. 노래는 몇 번째 반복되는지 모를 사랑 부분에서 뚝 끊겼다. 가게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침묵과 정적은 편의점과는 거리가 먼 감각들이다. 그래서 이 정적이 더 불안하게 다가왔다. 가게가 뭔가 다른 걸로 바뀐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불도 꺼졌고 직원도 없고 음악도 나오지 않는 24시간 편의점. 그런 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좀비 같은 건. 누구 알아챈 사람 없을까요? 안경소년은 바닥에 턱을 댄 채 작은 소리로 말했다. 숨을 죽이고 있어서인지도 모르지만 생각보다 낮고 어른스러운 목소리였다.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근은 밤에는 인적이 드무니까. 이스코는 그렇게 속삭였다. 간판도 꺼졌을까요? 아마 그렇겠지. 꺼진 걸 보고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조금이지만 계산대 안쪽에도 거울 파편이 떨어져 있었다. 이스코는 파편이 뺨에 닿지 않도록 후 불어 날려보냈다. 묶여있는 것도 아닌데 움직이질 못하다니 이상하네. 안경소년은 그렇게 말했다. 의외로 침착한 목소리다. 고개를 들자 바닥에 얼굴을 댄 채 눈을 감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이 보였다. 기절한 건 아닐 테니 이것도 강심장이라면 강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정뱅이에겐 무서울 게 없다는 걸까? 이스코도 다소 냉정을 되찾았다.
무엇보다 눈앞에서 총이 사라졌으니 당연한 결과다. 설령 편의점 직원이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는 무슨 행동을 하고 싶어도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발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진짜로 묶인 건 아니지만 바닥은 온통 거울 파편, 그리고 신발이 없다. 저 범인 아주 머리가 좋다. 전화도 끊어놓고 문을 잠그고 열쇠도 가져갔지. 거울 쏴서 바닥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우린 신발까지 벗겼잖아. 이스코는 안경소년을 향해 속삭였다. 놀랍게도 안경소년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신발 벗긴 건 다이하드 흉내낸 거예요.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었어? 있어요. 누나 그 영화를 안 봤어요? 본 적 없다. 본 적은 없지만 범인이 따라할 정도라니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었겠지. 그보다 조금 전 그게 뭐였을까요? 범인이 주머니에서 떨어뜨린 물건 말이에요. 콧김으로 거울 파편을 밀어내며 안경소년이 말했다. 아기 장난감이야. 딸랑이. 왜 그런 걸 갖고 있었을까요? 나도 몰라. 하지만 버린 걸 보면 그렇게 중요한 물건은 아니었나 보지. 하지만 주머니에 들어있었잖아요. 내 눈에는 일부러 떨어뜨린 것처럼 보였어요. 소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 순간 안쪽 사무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이스코는 화들짝 놀랐다. 옆에 있던 안경소년이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일어나는 걸 보고 이스코는 황급히 그의 스웨터를 잡아당겼다. 머리 내밀면 안 돼. 총 맞으면 어쩔라 그래? 총은 한 자루밖에 없잖아요. 나하고 직원 양쪽을 다 겨눌 순 없다고요. 그래, 그럼 소리라도 내보렴. 강도가 이쪽에 신경 쓰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이 도망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네가 총에 맞는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안경소년은 다시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말 되네요. 이스코와 안경소년은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다. 사무실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저씨의 요란한 숨소리만이 귀를 찔렀다. 아저씨, 괜찮아요? 소녀는 아저씨를 향해 말을 걸었다. 아저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도 꼭 감은 채다. 소녀는 팔을 움직여 아저씨의 어깨를 흔들었다. 주정뱅이가 벌건 눈을 떴다. 녀석이 우리를 쏠 것 같아? 그는 느닷없이 그렇게 물었다. 아직도 혀가 꼬여있는 것 같다. 모르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처음 총을 맞은 사람한텐 미안하지만 나머지 세 사람한테는 도망칠 기회가 생기겠죠? 안경소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럼 저 직원은 내버려 두고 우리만이라도 도망을 치자고. 아저씨의 말에 허를 찔린 이스코와 안경소년은 할 말을 잃었다. 이스코는 겨우 입을 열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어떡해요? 아까 자동문을 잠갔잖아요. 유리를 깨면 되지. 그러는 동안 범인이 쫓아와서 우릴 쏴 죽일걸요?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해서 우리만 도망친다고 해도 나중에 난리가 날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잖아요. 전 기자들한테 쫓겨다니기 싫어요. 안경소년은 그렇게 말했다. 직원을 버리고 도망친다. 분명히 그건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내가 총에 맞으면 되지.
이스코는 고개를 들고 그의 얼굴을 관찰했다. 밖에서 새어든 가로등 불빛을 받아 둥그런 얼굴 윤곽이 드러났다.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이스코는 그렇게 말했다. 아저씨는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냉정하게 말하는 거야. 아까부터 남은 주택 대출금하고 생명보험금을 계산하고 있었어.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죽는 게 나아. 안경 소녀는 아저씨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콧잔등 위에 안경이 삐뚤어졌다. 아저씨, 오늘 회사에서 인사 발령이 났어. 좌천됐지. 그만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야. 30년이나 영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창고나 지키라고.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마신 건가? 자그마치 30년이야, 30년. 그는 목소리를 낮추려고도 하지 않은 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필이면 연말에 송년회하고 한송회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잘 됐다고. 그렇다고 강도의 총에 맞아 죽겠단 말이에요? 안경 소녀는 작은 소리로 반박했지만 아저씨는 상대도 하지 않았다. 쟤들이 뭘 알아. 이스코는 불현듯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총에 맞아 죽는다. 누가 꿈쩍이나 할까? 일이야 누군가가 대신 맡아주겠지? 어차피 꼭 이스코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 뿐이니까. 얼마 동안은 동료들도 슬퍼할 테지만 그것도 얼마나 갈지. 주목받기 좋아하는 사토미는 피해자의 동료로 언론 취재를 받을 수 있어서 기뻐할지도 모르겠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물론 무척 슬퍼하시겠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시 마음이 허했다.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는 오직 부모님밖에 없는 인생이라니. 그런 건 현지 옵션이 없는 패키지 여행이나 마찬가지다. 차라리 좀 더 괜찮은 곳에서 인질로 잡혔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유가오카나 시모키타자와 같은데 말이야. 그런 멋진 동네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아저씨가 웃었다. 어디서 죽든 아가씨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안경 소년이 입을 열었다. 그건 아저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창고에 있든 영업직으로 뛰든. 아저씨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잠시 후에 속삭였다. 어린애 주제에. 가게 밖에서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내 움직이기 시작한 자동차는 멀어져 갔다. 실내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나저나 너희 부모님 걱정 안 하시니? 이스코는 안경소년에게 물었다. 아빠는 자요. 일이 바빠서 항상 피곤해 찌들어 있거든요. 엄마는 오늘 밤에 야근이고요. 직장에 다니시나 봐? 네, 간호사거든요. 근데 너 이렇게 늦게 돌아다녀도 돼? 집이 근처라서요. 밤에 출출하면 자주 와요. 안경소녀는 씩 웃더니 이스코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누나도 여기 자주 오죠. 맞아. 네 얼굴도 알아. 나도요.
혼자 살아요? 응. 그럴 줄 알았어요.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소 신경 쓰이는 말투였지만 이스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경 소녀는 계산대 너머를 힐끔거리며 고개를 낮췄다. 근데 아무 움직임도 없는데요. 범인은 분명 되돌아올 거야. 계산대에 있는 돈을 가지러 와야 하잖아. 그건 그러네요. 근데 아까 계산대 쪽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죠? 소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나중에 가져갈 속셈이겠지.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 경우에는 기다린다고 하기도 못하긴 하지만 범인도 직원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뒤 이스코는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딱 1시간이 채워질 동안 기다렸다. 그러고는 힘껏 몸을 일으켰다. 바닥 위에 깨진 거울 조각이 가득 떨어져 있었다. 파편을 비추고 있는 건 바깥 가로등 불빛만은 아니었다. 사무실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스코를 따라 안경소년도 일어났다. 상황을 보고 오죠. 아저씨는 도통 일어날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를 넘어 계산대 밖으로 나왔다. 이스코는 가게 오른편으로, 안경소년은 왼편으로 돌았다. 두 사람은 사무실 문 양옆에 착 달라붙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범인이 움직이는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스코는 목이 타들어가고 머리가 쿵쾅거리는 듯 했다. 누구 있어요? 안경소년이 사무실을 향해 말했다. 그 목소리에 총알이 날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끙끙대는 신음소리와 의자를 앞뒤로 흔드는 듯한 불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을 뿐이다. 이스코와 안경소년은 동시에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포장용 끈으로 결박당한 채 의자에 앉아있는 직원의 모습이 보였다. 그 옆에는 활짝 열린 금고 하나가 입을 떡 벌린 채 두 사람을 비웃고 있었다. 아저씨는 근처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하는 역할을 기꺼이 떠맡았다. 그는 이스코가 부탁하기도 전에 이미 뒷문을 통해 뛰어나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달려올 때까지 이스코와 안경소년은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직원을 가운데에 두고 진열장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꺼내 파편이 떨어지지 않은 바닥에 앉아 말없이 마셨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기 전에 이스코는 자동문 쪽으로 다가가 범인이 떨어뜨린 것이 정말로 딸랑이인지를 확인했다. 틀림없다. 딸랑이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연한 노란색 딸랑이로 오렌지색 오리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경찰이 조사할 때까지는 건드리면 안 돼요. 안경소년의 말대로 이스코는 손대지 않았다.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손끝으로 살짝 건드리긴 했지만 딸랑딸랑 소리가 났다. 3장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이스코의 주변에는 큰 파문이 일었다. 회사 사람들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고 직접 찾아와 걱정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인지 걱정하는 한편으로 그녀의 공포 체험담을 듣고 싶어 했다. 그게 성가셨던 이스코는 그 다음 날부터 유급 휴가를 냈다. 어차피 경찰 수사 때문에 회사에 휴가를 내야 했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바로 올라오시겠다고 성화였지만 이스코는 부모님을 달래 그냥 계시도록 했다. 아버지는 1년 전부터 건강이 좋질 않다. 그리고 지금은 잠시 혼자 조용히 있고 싶었다. 경우가 경우이니만큼 부모님이 오시면 조만간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들을 게 뻔했으니까. 하지만 전화로 어머니의 우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이스코도 찔끔 눈물이 났다. 현지 옵션 없는 패키지 여행도 쓸만한 것 같다. 이스코가 만난 형사는 2명이었다. 이스코가 은근히, 그리고 약삭빠른 사토미가 있잖아, 혹시 멋진 형사님이면 소개시켜줘 라고 조르며 기대했던 기대주와는 거리가 먼 회사 상사와 다를 바 없는 아저씨들이었다. 하지만 이 아저씨들은 모두 정중하고 다정했으며 친절하기까지 했다. 적어도 이스코에게는 말이다. 다른 3사람에게는 어땠는지 모르겠다. 관계자 조사는 제각각 이루어졌고 형사들은 잠시 동안 이스코를 포함한 4명의 사건 관계자들이 서로 연락하거나 얘기를 나누는 걸 삼가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기억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그 혼란을 어설프게 수정하려 들었다가는 우리가 곤란해지거든요. 이스코는 자신이 겪은 일과 당시의 느낌, 보고 들은 얘기를 정직하게 이야기했고 경찰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조서로 꾸몄다. 반대로 형사들은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거의 가르쳐주질 않았다. 강탈당한 것이 금고안의 현금 500만 엔이었다는 사실도 신문을 읽고 알았을 정도다. 예상했던 대로 그 Q&A 편의점의 매출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주인은 토지와 함께 편의점을 매각하려 했다고 한다. 금고 안에 들어있던 500만 엔은 계약금으로 받은 돈이다. 강도는 그 사실을 알고 편의점을 노린 것이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범행인가? 라고 적힌 신문 헤드라인을 본 순간 이스코의 눈동자 속에서는 겁에 질린 직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연극 같지는 않았는데. 형사들은 한 가지를 더 당부했다. 범인이 흘리고 간 딸랑이에 대해 발설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다. 범인을 찾기 위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부탁했고 언론에도 비밀로 했습니다. 이스코는 책임지고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사건이 해결되면 범인이 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그야 상관없습니다만 왜 그러시는 거죠? 궁금했어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이스코가 회사로 돌아간 건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나 되어서였다. 첫날은 종일 소란스러웠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냉각 기간을 두길 잘한 듯 싶었다. 사상자도 없는 강도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문에서 계속 기사로 다룰 리 없었다. 역시 경찰의 통보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무렵 사건 발생일로부터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아스코는 조간신문에 사건의 중요 참고인으로 공개된 사사키 슈이치라는 20살 청년의 사진을 보고 놀랐다. 기사를 읽어보니 사사키 슈이치는 옆 동네에 사는 자동차 수리공으로 놀랍게도 이스코가 매일 지나가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그는 평소 애용하던 오토바이를 아파트 앞에 세워둔 채 사건 당일 밤부터 자취를 감추었는데 오토바이의 헬멧만 사라졌다고 했다.
신문에선 오토바이를 사용했다가는 눈에 띄기도 쉽고 추적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헬멧만 이용한 뒤 범행 후에는 그대로 도주했으리라고 추측하고 있었다. 이스코는 계산대 안쪽에서 엎드려 있을 때 멀리서 들려왔던 자동차 엔진 소리를 떠올렸다. 사사키 슈이치는 우락부락한 생김새의 청년이었다. 실제의 나이인 20살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얼굴 전체를 가리는 헬멧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진을 본다 해도 그다지 와 닿을 리 없었지만 왠지 정말 이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글쎄,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아볼 수 있으려나? 잠시 망설인 끝에 이스코는 경찰에 사정을 묻기보다는 직접 현장에 가보기로 했다. 그녀는 출근할 채비를 하고 Q&A를 찾았다. 사건 당시의 직원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계산대에 있던 직원이 무뚝뚝한 어조로 오늘은 그 직원이 쉬는 날이고 그 후로 계속 나오지 않는 걸 보니 그만둔 것 같다고 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직원은 이스코가 인질 중 하나였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갑자기 친절한 태도로 돌변했다. 구경꾼이 아니셨구나. 최근에 그런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요. 하지만 전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사사키란 사람이 중요 참고인이 된 거죠? 직원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다행히도 이스코 외에 손님은 없었다. 범인이 아기 장난감 딸랑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봤거든요. 경찰한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직원들은 바로 그놈이 범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는 교대저라서 직원이 6명, 아니 5명인데 모두 그 사사키란 녀석을 알고 있어요. 손님이었어요? 네. 옆 동네에서 오토바이하고 자동차로 저 자동차 정비소에 출퇴근을 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은 꼭 퇴근길에 여기 들러가지고 물건을 샀거든요. 벌써 한 1년 됐나?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은 여기 올 때 항상 그 오리 딸랑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벗기가 귀찮았는지 사사키 슈이치는 예전부터 가끔씩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채로 편의점에 들어오곤 했다고 한다. 직원들도 그 점을 딱히 뭐라고 하진 않았다. 그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 그는 오랫동안 헬멧남이라고 불렸다. 그러다 그가 바지 주머니나 재킷 주머니에 오리 딸랑이를 넣고 다니기 시작하자 딸랑이남 변태로 별명이 바뀌었다고 한다. 변태요? 그렇잖아요. 다 큰 남자가 애기 장난감을 들고 다니다니. 변태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강도짓을 하면서도 딸랑이를 들고 다녔을까? 게다가 손님이었던 사사키가 어떻게 그날 금고 안에 500만 엔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이스코가 의문을 제기하자 직원은 벼랑간 경계하는 말투로 투덜거렸다. 손님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도 괜한 오해 때문에 힘들다고요. 자기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들통날 게 뻔한 짓을 할 녀석이 어디 있다 그래요. 그야 그렇지만 게다가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하러 일부러 그런 사건을 벌이겠어요. 그것도 그렇군. 아스코는 그렇게 생각하며 가게를 나오려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마음에 걸렸다. 조금 전 직원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를 잘못 말했던 것이다. 6명이 아니라 5명이라고. 저기요, 최근에, 요 근래에 말이에요. 여기서 일하다 그만둔 사람은 없나요?
직원은 꽃가루를 퍼뜨리는 식물을 발견한 듯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이스코를 흘겨봤다. 손님, 형사도 아니면서 그런 건 왜 물어요? 그런 사람이 있군요. 예, 지난 주말에 그만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쩌다고 그래요? 별 대단한 일은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날 밤 이스코는 왠지 무척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의식하고 있던 것도 아닌데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을 신경 쓰고 있었다. 사건에 휘말린 시각이 가까워 오자 그녀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물론 목적지는 Q&A 편의점이었다. 이심전심인 건지 편의점 안에는 안경소년이 와 있었다. 누나, 무서워서 여기 계속 못 왔죠? 안으로 들어가 그의 어깨를 툭 치자 소년은 그렇게 말했다. 어? 그럼 넌? 난 다음날 밤부터 왔어요. 그다지 섬세한 성격은 못 되나 보다. 그 일 생각나서 무섭지 않았어? 전혀요. 하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면 우리 부모님은 화를 내시겠죠. 안경소년은 햄 샌드위치를 흔들며 대답했다. 그야 당연하지. 대충 과자를 고른 이스코는 안경소년과 나란히 사건 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편의점을 나왔다. 사건 당시 깨졌던 거울은 새로운 거울로 교체돼 있었지만 그 외에 딱히 손본 데는 없는 것 같았다. 사사키란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해요? 안경소년은 하얀 숨을 내쉬며 그렇게 물었다. 넌 어떻게 생각해? 누나 꼭 형사 같네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한다. 난 잘 모르겠어서. 헬멧 때문에 우리는 범인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잖아. 편의점 직원들은 틀림없이 사사키라는 사람이 범인일 거라고 하더라. 변태였다고도 했어. 에이, 단순하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강도짓을 계획한 놈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응? 무슨 소리야? 난요, 그 사사키란 사람이 그 딸랑이를 주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주었다고? 네, 일 때문에 밤에 이 근처를 자주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발견하고 길에서 주운 거죠. 그래서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다녔다고? 언젠가 주인한테 돌려주려고 했겠죠. 그것밖에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 돌려줘야겠다고 마음먹을 정도로 아는 사람이라면 집으로 찾아가든지 연락해서 직접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안경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는 상대였겠죠. 나랑 누나도 그렇잖아요. 편의점에서 가끔 마주치긴 하지만 서로 이름도 모르고 사는데도 모르죠. 만약에 내가 누나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서 조만간 만나면 돌려줘야겠다고 마음먹고 들고 다녔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분명히 편의점에 갈 때마다 그 물건을 가지고 갔겠죠? 그러지 않았더라도 편의점에서 만났을 때 말을 건다든지요. 이스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도 이 녀석 볼 건 다 보는구나. 문제는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걸 알아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당하신 말씀이다. 안경소년과 헤어진 뒤에도 이스코는 이 문제로 머리를 쥐어짰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말이다. 회사에서 서류나 컴퓨터를 보고 있을 때에도 머리 한구석에선 계속 그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나고 2주가 지난 어느 날, 총무부 전체의 송년회 날이 돌아왔다. 3차까지 참석한 뒤 이스코는 아슬아슬하게 막차를 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스코는 사건이 일어났던 밤보다 더 거센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사사키 슈이치가 근무했다는 자동차 정비소 앞을 지날 때에는 요즘 계속 그래왔지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셔터를 올려다 보았다. 이스코에게 쏘겠다고 위협했던 그 남자가 여기서 열심히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정비했던 남자라고는 도저히 믿기질 않았다. 아니, 주운 딸랑이를 들고 다니며 언젠가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마음먹었던 남자라고는. 뭐 어디까지나 안경 꼬마의 생각이 진짜라고 가정했을 때의 얘기겠지만. 재채기가 나왔다. 이스코는 코트 앞서풀 여미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길 반대편에서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하얗고 자그마한 사람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밤도 늦었으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자.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할아버지를 찾아 헤매던 그 아주머니였다. 미안하지만 뭐 좀 물어볼게요. 그날 밤과 마찬가지로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을 걸었다. 이스코가 선수를 쳤다. 할아버지가 또 없어지셨어요? 아주머니는 추위로 발그레해진 뺨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기억 못하세요? 아이고, 어머, 그랬구나. 할아버지가 자주 이쪽으로 오시거든요. 아주머니는 피곤한 듯 고개를 푹 숙였다. 아우, 내가 정말 못 살아. 날씨가 춥든 덥든 상관을 않고 나가버리시니 말이야. 문을 잠가놔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실은 멀쩡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전 못 봤거든요. 파출소에 가보시면 어떨까요? 아유, 매번 그러고 있어요. 쌀쌀한 바람 속에서 모처럼 붙잡은 이야기 상대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아주머니는 이스코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아우, 정말 못 살아. 장난감을 잃어버리신 뒤부터 계속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한동안 얌전하시더니 오늘 밤은 또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장난감? 그 단어가 이스코의 머릿속에 벼락처럼 번뜩였다. 장난감을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보니 슈퍼에서 만났을 때도 아주머니의 손을 잡은 할아버지는 마치 아이 같았다. 초콜릿을 사드리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때도 손에는 장난감 나팔을 들고 계셨다. 저기 아주머니. 이번에는 이스코가 물을 차례였다. 혹시 할아버지가 애들 장난감을 좋아하세요? 그래요. 정말 좋아하시죠. 집에도 많고 가지고 다니시면서도 놀고 그래요. 아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애가 된다더니. 이스코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물었다. 저기 할아버지가 잃어버리셨다는 장난감 말인데요. 혹시 딸랑이 아닌가요? 오리 그림이 그려진 노란색 딸랑이요.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이스코가 아주머니와 함께 형사를 찾아간 건 그 다음 날의 일이다. 아주머니의 이름은 이마이고 이 동네에 산다고 했다. 이마이 아주머니는 반년 전에 혼자 밤 산책을 나간 할아버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 오토바이를 탄 청년을 만났던 일을 형사에게 이야기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친절하게 무슨 일이냐고 묻더니 같이 우리 할아버지를 찾아줬다고요. 그 청년 할아버지를 찾고 나서 파출소에 알려주기까지 했죠. 그 후에는 못 봤어요. 아, 맞다. 그때도 할아버지가 딸랑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거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응, 자주 들고 나가셨죠. 그러다가 잃어버리셨고요. 그 딸랑이를 잃어버린 게, 맞아요, 맞아. 한 달쯤 됐어요. 응? 네. 이름은 말하지 않았죠. 이름 같은 건 전혀 모르고요. 하지만 고향에 여든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자기도 있다고 그래서 뭔가 남일 같지 않다고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그 말투에 사투리가 조금 섞였던 것 같으네요. 이마의 아주머니는 사사키 슈이치가 동네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의 중요 참고인으로 수배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난 원래 신문 같은 걸 안 보거든요. 텔레비전조차 마음 편히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니깐. 사건의 진범이 체포된 것은 그 후로 채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친구 집을 찾아온 범인은 잠복하고 있던 형사에게 붙잡혔다. 범인은 19살의 프리터. 프리터라는 게 정해진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을 부르는 신조어랍니다. 19살의 프리터로 이스코가 어렴풋이 예상했던 대로 사건 직전에 Q&A를 그만둔 전 직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자백대로 지치부 산속에 암매장되어 있는 사사키 슈이치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둔탁한 흉기에 머리를 맞아 살해됐다고 한다. 범인의 자동차 트렁크에서는 이 자동차는 빚을 내서 구입한 것으로 아직 한 번밖에 상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트렁크에서는 사사키 슈이치의 머리카락과 그와 같은 혈액형의 혈흔도 발견되었다. 범인이 사건 직후에 도주에 사용한 차였는데 이스코가 들은 엔진 소리도 바로 이 차의 소리였다. 딸랑이 남이라는 것과 얼굴을 가리는 헬멧을 쓴 채로 자주 편의점 안에 들어오곤 했다는 것, 직장이 가까워서 쉽게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 사사키 슈이치에게는 범인이 교묘한 계획을 꾸미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지극히 단순한 발상이었지만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딸랑이를 들고 가게에 들어가면 계산대에 있는 직원들은 반드시 범인이 사사키 슈이치라고 생각할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일을 벌이기 전에 딸랑이를 입수하고 사사키 슈이치를 해치워버리면 다 차려놓은 밥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상대는 혼자 사는 자취생이고 귀가 시간도 늘 늦다. 쉽다. 식은 죽 먹기다. 게다가 녀석은 변태니까 죽여도 상관없다.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에는 안성맞춤인 상대다. 라고 생각한 거다. 실제로 사건 당일 계산대를 보던 새로 들어온 직원은 이 계획에 걸려들었다. 그에게 얘기를 들은 다른 직원들도 금세 범인이 딸랑이 남이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경찰은 단 1초도 속아 넘어간 적이 없다. 사사키 슈이치를 중요 참고인으로 수배한 건 그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속아 넘어간 척함으로써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였다. 수사의 초점은 처음부터 전 직원에게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 범인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예전부터 기회가 생기면 총을 한번 쏴보고 싶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폭력 조직을 통해 입수했다는 권총은 그가 붙잡혔을 때 자동차 대시보드 안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단 한 번 만났을 뿐인 노인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노인이 좋아했던 딸랑이를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같은 동네 사람인 것 같으니 다시 만나면 딸랑이를 돌려줘야겠다는 생각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사사키 슈이치라는 청년은 이런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다. 살해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다. 이 얼마나 의미 없고 얄궂은 일인가. 울적해진 이스코는 회사를 하루 쉬었다. 그 후로 이스코는 Q&A에 발길을 끊었다. 다행히도 자신에게는 아무 피해도 없었지만 너무나도 부조리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 좋은 청년이 생각나서 괴로웠기 때문이다. 이마의 아주머니와 할아버지와는 여가 버스 터미널에서 한번 마주쳤었다. 따뜻해 보이는 털모자를 쓴 할아버지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손에 들린 노란 딸랑이를 보고 이스코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경찰이 돌려준 모양이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저 딸랑이는 그의 유품이나 마찬가지인 물건이니까. 함께 인질이 됐던 아저씨는 그 후로 보지 못했다. 아마 그 아저씨도 Q&A에 발길을 끄는 모양이다. 지금쯤 건강하게 회사에 다니고 있을까? 총에 맞아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파출소로 뛰어갔으니까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단 한 번이었지만 안경소년과는 생각지도 못하게 역 플랫폼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사건이 모두 해결되고 이틀 정도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전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이스코는 그와 반대 방향 전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스코는 안경소년에게 말을 걸려고 했다. 그의 추측이 옳았다는 사실만이라도 전하고 싶었다. 소년도 이스코를 보고 그녀에게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맞질 않았다. 안경소년의 친구는 계속 즐겁게 떠들고 있었고 소년도 그 이야기에 대꾸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시끌벅적한 이야기 소리에 묻혔고 소년은 친구들 사이에 섞여 이스코 옆을 스쳐 지나갔다. 이스코는 그의 뒤를 쫓듯 움직였고 안경소년은 곁눈으로 그런 이스코를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역 계단 옆에 다다르자 단념한 듯 어깨를 으쓱 하더니 친구들과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다. 친구를 밀치면서까지 달려와 주진 않았다. 그래, 우리는 편의점 친구였지. 플랫폼에 홀로 우두커니 서서 이스코는 그런 생각을 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겠지. 편의점 말고 다른 데서는 제대로 이야기조차 못하는 사이. 그걸로 됐어. 이스코는 그렇게 생각했다. 편의점이란 그런 곳이다. 낮 동안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공간. 전차가 들어오는 굉음이 이스코를 놀라게 할 때까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사사키 슈이치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범인이, 아니 Q&A 직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사사키 슈이치의 이름을 알 기회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그가 딸랑이를 가지고 있던 이유도
그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모두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나아가서는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거나 살해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일반적으로 한 손님이 사흘 간격으로 드나드는 가게라면 직원은 손님의 얼굴이나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 잡담 정도는 나누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랬더라면 방범상의 문제에 운운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편의점은 그런 곳이 아니다. 모두가 그런 곳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전차에 몸을 맡긴 채 이스코는 어느샌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났던 날 밤, 배경음악이 끊기기 직전까지 흘러나왔던 그 곡이다. 사랑해, 사랑해. 이스코의 콧노래도 그날 밤 노래가 끊겼던 부분에서 멈추었다. 반복되는 사랑해라는 후렴구 중간에서. 네. 편의점이란 그런 곳이 아니다. 모두가 그런 곳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럴 때 있죠. 편의점 같은 데서 아는 사람 마주쳤는데 모른 척하고 싶어서 한쪽 구석 냉장고 안을 오랫동안 들여다봤던 기억, 이런 거. 우리는 외롭다고 하면서도 익명성을 그리워하고 남들과 섞이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마음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위에 사람이 너무 많이 북적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뭐 한 4, 50분 걸어가야 사람 하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동네에 산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말이죠. 네. 아무튼 잘된 작가의 잘된 작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 작가가 대가라고 하는 것은 한 씬 한 씬이 의미 없이 나온 씬이 하나도 없을 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낭독을 하면서 눈으로 읽었던 책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미야베 미유키나 히가시노 게이고나 이런 대가들은요. 아,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또 하나의 미스터리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묵직한 울림을 주거나 뭔가 깨닫게 해주거나 그런 게 또 다 있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도 제가 여러분이 김성종 작가님을 너무 좋아하셔서 열심히 서치를 해서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10년이 넘긴 했더라고요. 신작 2권을 빌려왔는데, 김성종 선생님 입장에서 신작. 근데 이제 요즘은 항상 주인공이 노 작가예요. 추리소설을 썼던. 근데 소설 속에서 김성종 선생님이 아주 피토하는 심정으로 쓰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장르 소설이라고 이렇게 틀을 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쪽 글을 쓰고 싶은 사람도 왠지 하대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문학계에서. 그래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다. 왜 장르를 구분하냐. 그냥 소설을 썼는데 그런데 요건 좀 미스테리적이군. 뭐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느냐 하시는데,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에 역량 있는 작가들이 이렇게 미스테리 좀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요즘 통통 튀는 신예 우리 미스터리 작가들 많죠. 저희가 황금펜상 통해서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나 이런 대가 작품을 읽으면 좀 그런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